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박하정원 김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 설명에 이어서 오늘 일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월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2016학년도 전형에 대한 대략적 안내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처장님께서 전체적인 전형 내용을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올라와서 FAQ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회는 진행되겠습니다. 사실 그 3월 설명회, 특히 이 대학교의 설명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설명회에 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두 번째는 그냥 옆집 엄마가 가니까 따라왔다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거라도 해야 좀 마음이 편해서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설명회에서 엄청나게 핵심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3월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이 맞고 어떤 전형에 지원하면 되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올해 성균관대학교 우리 아이가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목표와 희망이 정확하시면, 그리고 확고하시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설명회, 오늘 특히 성균관대학교 설명회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우리 아이는 올해 꼭 성균관대학교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께 미리 한번 성대 합격의 맛을 느껴보시라고 합격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다가 합격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마치 합격한 것처럼 기쁘게 박수 한번 치시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입학관리팀이고요. 네네. 네네. 인문과학계열 지원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네. 잠깐 합격하셔서 정말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올 12월이나 내년 2월 추가 합격 때 아마 이런 멘트를 받게 될 겁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고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온 것 같는데 보통 96년생, 97년생, 98년 아마 이럴 것 같죠. 한참 늦더라 IMF 상당히 어려웠는데 장문 깁스기 숨겨놨던 근무지 다 털어가지고 키워놨더니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죠. 밤새워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잘 커줘서 대학을 간다고 지금 노크랍니다. 저도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흔히들 이렇게 이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다녀보게 된다면 도대체 입학처장이 뭘 하시는지 이렇게 가끔 질문들을 하세요. 입학처장이 주로 하는 일은 다수에 의한 다단계 전형을 통해서 상당히 공정성을 많이 가면하죠. 한치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표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표로 만듭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바로 저승사자 역할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줄을 긋고요. 그 빨간 줄 위쪽은 합격이지만 아래쪽은 불합격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점수차를 갖다 상단 살펴보게 된다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두 학생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0.05점밖에 차가 나지 않아요.
과연 이 0.05점 가지고 우리 학생을 갖다가 예단할 수 있는지 그건 아니죠.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죠. 지금 나와 있는 수능시험 제도라든지 모든 지표 관리하는 것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룰 안에서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하고 동일한 어떤 잣대에서 우리 학생들의 입시, 합격 등등을 갖다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2016학년도의 입시 제도에 대한 3가지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증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사교육이 아니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지 이 인원들을 갖다가 좀 더 많이 뽑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논술 전형에 대한 인원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최상위권 대학들에서는 논술 전형 인원이 결코 감소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만 하더라도 1223명을 뽑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들에서는 논술 전형 인원이 그렇게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시 변화가 가장 작은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입시 자체는 크게 변화가 되는 게 없어요. 지난 3월 11일 날 모평을 봤을 텐데 우리 학생들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3학년 다르죠. 국어가 A, B가 통합이 되고 한국사가 들어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들어갑니다. 올해 재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올해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올해 좋은 전략을 갖다가 세워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전을 갖다 우리가 정보전이라고 합니다. 현대 입시 자체도 누가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입시의 성패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그렇다면 어떠한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성대 입학처장으로서 왜 성대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분들을 갖다가 지도를 한다고 할 때 입학할 때 또는 졸업할 때 이런 게 아니죠.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회 구성으로서의 핵심 요원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 직업을 갖다 뭘로 잡아줘야 될 거냐 이거죠. 절대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얘야, 엄마 아빠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직업군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커다란 재앙이 닥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입학할 때보다도 졸업할 때의 가치를 갖다가 더 인정받는 대학, 졸업할 때보다도 우리 자녀분들이 세상의 핵심 구성 인원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의 가치를 갖다가 더 인정받는 대학, 그게 바로 어떤 대학이냐 이거죠. 우리 성대는 바로 합격증보다는, 합격증도 물론 비싸지만 졸업증의 가치가 훨씬 인정받는 그런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발전의 4단계 과정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먼저 각종 지표들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 지표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평판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평판도에 따라서 입시 점수라든지 성적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의 주요 지표 변화를 갖다가 살펴보게 된다면 성대 가지는 게 돈밖에 없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실질적인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뭐 소문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 96년부터 들어와서 학교 경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1조 5천억 이런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 돈을 전부 인프라라든지 장학금 쪽에 투자를 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고요. 교수님들의 또한 연구 실적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임 교원율에 대한,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성대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법대나 상대만을 갖다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삼성이 들어오면서 자연계 쪽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세계 최초의 어떤 연구 결과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각종 지표라든지 지적 재산권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지에서도 조선일보사하고 QS 아시아대학에서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평가를 보게 되니까 2013년도, 14년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중앙일보 평가가 나오니까 어때요? 저 신촌에 있는 파랑대학하고 저쪽에 있는 빨간대학들이 중앙일보가 성대 아닌가, 삼성 아닌가 이렇게 비웃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세칭 스카이 대학이라는 대학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성균관 대학 아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모르죠. 그렇지만 삼성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이라 그러면 다 압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성대는 트루리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평가 결과가 결국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 또 영국에서 나오게 되는 타임즈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는 글로벌 대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주요대학의 평가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상해교통대학으로부터도 저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성대는 아직까지 배가 더 고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과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고등학교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우리 고등학교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성대의 명품과 중에 하나인 글로벌 경영학과하고 빨간 대학의 경영학과 두 개가 합격이 됐다. 어디로 보낼 건가? 학부모님들은 바로 성대 글경을 굉장히 선호를 한다는 그런 결과를 내일 신문에서 발표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평판도들이 입시 시장으로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주요대학의 어떤 결과 분석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4개 대학을 갖다가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순서가 될까 이렇게 아마 내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일부 과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 지역에 서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표본 평균에 대한 비교 인문계, 자연계에 대한 선호도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판단을,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이거 바로 요즘 성대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렇게 대학 발전의 4단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국가 고객 만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성대모의 이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생활이라든지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AS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한 고려를 많이 해주고 있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연속 국가 고객 만족도에서 종합대학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성균관 대학의 어제와 오늘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398년, 지금 617년 됐는데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오늘날 사립대학이지만 바로 국가와 민족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하게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왜 성균관대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잠깐 송부를 해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대에 쉽게 들어올 수 있냐? 지금부터 모집에 대한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집 단위를 먼저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성대는 크게 세 가지 지원 방법에 의해서 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과별로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셋칭 명품 학과가 있는데요. 글로벌 삼총사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리고 글로벌 리더학과, 그리고 인문계 쪽에서는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경영학과를 학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일부러 모집하는 겁니다. 전체로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연계의 경우는 의대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과학, 최근에 런칭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가 명품 학과로서 학과별로 모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명품 학과로 모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열별로 모집하는 방법, 그리고 전공 예약제라는 걸로 모집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시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6장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성대뿐만 아니고 성대와 경쟁되는 대학, 좀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총 6장을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요. 그 6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전략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맨 먼저 이제 학과별 모집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과에 대해서 좀 글로벌 삼총사 학과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세요. 도대체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시간 관계에서는 글로벌 경영학과만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디로 좀 가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영학과 100% 영어 강의를 합니다. 이 과는 100% 영어 강의를 하고 아예 대학에 있으면서 글로벌화된 그러한 인재로 우리가 양성을 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15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군대 갔다가 지금 복학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이 151명 중에 취업 및 진학 쪽으로 94.1% 학생들이 취업을 했다든지 또는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외국으로 좀 가게. 그 중에 9명은 지금 진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죠. 왜 이 9명을 갖다가 제가 감히 여기에서 공개를 해드리냐면, 이 학생들은 벤처기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고요.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으로 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영학과, 경제학과, 글로벌 리더학과는 졸업 후까지 우리 대학에서 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취업자에 대한 것들이 있고, 대학원을 갖다가 어떻게 진학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로스쿨 쪽으로 9명이 들어갔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쪽으로 한 학생도 있고요. 성대를 포함해서 국내 대학원 쪽으로, 런던 비즈니스스쿨을 포함해서 해외 대학원 쪽으로도 진학을 합니다. 취업자들 갖다 잠깐 분석을 한번 해드리게 된다면, 취업자 자체는 국가고시에 9명이 좀 됐습니다. 금융 쪽, 단순한 은행이 아니고 창투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금융 쪽으로,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해외 취업 쪽으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으로도 취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글로벌 경제학도 이 자체는 부존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산업을 갖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자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플랜트가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는 저가 수준 때문에 연 1조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석유화학이 좀 있겠네요. 그거 빼고는 거의 취업이라는 것은 청년 대수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 규모 자체가 작은 데에서 자꾸 취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자녀분들 취업 못합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해서 자꾸 나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마켓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만들어내자는, 새로운 산업을 갖다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글로벌 경제학이라는 것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화된 인재들을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 이게 바로 글로벌 경제학과 이 중에서 미래에 아마 노벨 경제학상이 나오기를 우리가 좀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은 글로벌 리더입니다. 옛날 얘기하면 자유전공이라는 겁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 자유전공을 해서 뭘 할 거냐. 우리 학부모들은 내 자식이 졸업 후에 어떠한 직업을 갖다가 택할 거냐 가장 관심 있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학과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고시 준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고시나 외부고시 준비하는 그런 겁니다. 글로벌 리더학과도 자연계 쪽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자연계 중에서는 반도체 시스템과가 있습니다. 80명을 좀 뽑게 되는데 이 과 자체는 4년간 전액장학금에다가 학업 장려금을 3, 4학년 때 되면 줍니다.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로 가든지 삼성 디스플레이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려주고 있는 산업이 지금 반도체죠.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려주고 있는 전자 쪽에서 이 반도체 휴대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반도체 시스템 과학과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학부가 5, 6년 전에 우리가 런칭을 했습니다. 미래의 산업 자체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사물 인터넷 IoT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제분들이 아마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IOB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 단위가 아마 우리나라를 또 먹여 살려주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를 만들어서 학부 4년 전액장학금과 학업장려금을 줍니다. 이 학생들 졸업 후에 삼성전자나 삼성 SDS 또는 삼성이 실은 학생들은 SK 플래닛 회사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가 또 있고요. 의대죠. 의과대학 많은 분들이 의사, 변호사, 사자 돌림을 갖다 만들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죠. 뜻대로 안 돼서 그렇죠. 성대의대 40명밖에 보건복지부터 정원을 받지 못했어요. 삼성 창원병원도 있고 일원동 삼성의료원 등등 강북 삼성은 상당히 많은 그런 캐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 수급계에 의해서 정원을 갖다 많이 돌려주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아마 의전원 체계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은 40명 중에 우리는 28명을 뽑게 되고요. 나머지 12명은 전부 학사 편입에 의해서 편입하기 위해서 의과대 정원을 갖다가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전원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학생들 예과, 본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박사장으로서 이 성대 의과대학에 들어오면 가장 타 대학보다도 좋은 점은 성대가 의과대학 만들 때 삼성에서 병원을 새로 만들고 그때 하는 외국에서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들이 우리 자제분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끝나고 10년, 15년 후에 이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될 때 이 성대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교수위원으로 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서울대, 연대, 기타 대학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지금 의료진들의 노령화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를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의과대학 교수위원으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의과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만들었던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입니다. 물론 올해도 이 박승률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학과입니다.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뭐냐? 요즘 때 아닌 손목시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애플과 삼성, LG, 손목시계가 단순한 시계가 아니고 이 손목시계를 참으로써 내가 언제 정도의 암에 걸릴 거다. 내 혈당치가 좀 얼마 온다. 내가 오늘 몇 보를 걸었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신산업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죠. 이게 아마 우리나라를 또 먹여 살려주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잘 커야 됩니다. 이제. 인공 피부를 만들고 인공 관절을 만들고 지금 우리 학생들 96, 97 이때 태어난 학생들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죠. 평균 수명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같이 입학생 1,000원에 4년 전액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품학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마 이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로는 대한민국의 세층 한 0.5% 이 정도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계열별로도 이제 인문계, 인문과학계열, 사회학, 자연계 중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학계열을 포함해서 모집 인원수가 이제 늘어납니다. 조금씩.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과학계열이 11계단인데요. 문사철입니다. 어머니 계열의 사학이다, 철학이다 이런 쪽입니다. 사회과학계열의 경제학을 포함을 해서 통계, 심리, 아동, 청소년학까지 10개 단위를 우리가 계열별로 모집을 합니다. 자연계 쪽에서는 물화생물학에다가 바이오메카트릭스, 공학계열에서는 기계공학에서 저 화학공학까지 이렇게 8개 단위를 봅니다. 전전통계에서는 2개 단위를 봅니다. 계열별로 본다는 거죠. 계열별로도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 입학처장으로서 성균관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전공이학제입니다. 전공이학제를 실시하는 과를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인문 쪽에서는 8개 학과입니다. 사회과학계에서는 4개 과를 갖다 우리가 전공이학제를 뽑습니다. 자연계 쪽에서는 자연과학계열의 4개 과를 갖다가 전공이학제로 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전공의 정원이 40명이라 한다면 최대 30%까지를 전공예학제로 뽑는다는 겁니다. 12명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늘 지금까지 보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전공예학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별로 취업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성대는 복수 전공제를 운영을 합니다. 요즘은 대학 4년 만에 졸업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5년, 6년, 7년 이렇게 이상 걸립니다. 복수 전공제를 하게 된다면 졸업장이 2장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 한문 쪽 공부하거든, 한문보다는 경영 쪽을 공부를 하겠다. 한문도 공부하고 경영도 공부해서 2장이 졸업장이 나간다면 경영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성균관대학교 특히 인문계 쪽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합니다. 학교는 쉽게 들어와서 그만큼 기회를 갖다가 더 본인들이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이학제를 잘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성대 모집지는 3,725명이고요. 수시에서 76%를 뽑게 됩니다. 성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수시에서 7, 80%를 뽑아냅니다. 나머지 24%를 정시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인데 벌써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내 학생부가 별로 안 좋다. 나는 수능에만 올인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시에서 이렇게 뽑아내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6장의 카드를 갖다가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자꾸 용기를 북돋워 주셔야 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 76%, 그런데 2,800 25명을 어떻게 뽑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잠깐 이 동영상 패러디로 어떤 마음인가요? 신이시여, 맞습니다. 제발 성대 합격시켜주세요. 진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수시의 비밀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수시에 대한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11월 12일 날 8개월 다 남았습니다. 12월 2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됩니다. 수시에 대한 추가 합격까지가 보통 12월 달이 되겠죠. 수시에 다 못 뽑을 경우는 이제 정시로 이원이 됩니다. 수시 76%를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선발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각 모집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우리 성대는 먼저 200명을 뽑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역 리더, 특성화고, 이웃사람, 장애인입니다. 정원 의외로 200명을 뽑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지역 리더, 특성화고, 이웃사람, 인문계, 자연계 중에서 인문계 지역 리더로만 60명을 뽑게 되는데 통합선발이라는 말을 합니다. 통합선발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60명이 모두 다 경영학으로 갈 수도 있고 모두 다 인문과학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람 전형 30명을 뽑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모두 이쪽으로 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상당히 훈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런 전형을 만들었다는 거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리더 특성하고 이웃사람 자체를 통합적으로 선발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과감히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각각 5명씩 인문, 자연 쪽에서 각각 5명씩 우리가 뽑게 되고요. 전형 요소를 살펴보게 된다면 서류로만 100%를 뽑게 되는데요.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 성적을 보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 맞는지 각종 제출된 서류에 대한 허위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놓는데요.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을 우리가 뽑았을 때 대학에 와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 자꾸 뽑으려고 하죠. 우수한 학생들을 더 공부를 시켜서 더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시키는 것이 바로 대학의 책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할 수 없이 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고요. 인문계의 경우는 국영수, 탐구 2개 과목에다가 제2외국어를 본 학생들 3개 과목의 합자차가 7등급 이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합하다는 그러한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수 과탐입니다. 자연계의 경우는 제2외국어를 보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 6개 중에 3개 과목의 합이 7등급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자격 요건이다. 그 자체가 점수화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격만 늦으면 그 다음 우리가 서류평가로 들어가서 한답니다. 특성화고 쪽, 인문계, 자연계 쪽을 갖다가 살펴보게 된다면 국영수에다가 탐구에서 1개 과목을 해서 4개 중에 3개 과목의 합이 7등급이면 특성화고 출신들한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합하다는 겁니다. 예체능 특기자를 통해서 100명을 또 뽑게 되는데요. 인문계 영상학에서 우리가 5명, 연기 20명, 스포츠가 35명을 뽑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류로만 일단 평가를 해서 정원의 3배에서 5배까지 그리고 2단계에 들어가서 면접 실기를 또 보게 됩니다. 연기 쪽은 1단계부터 면접 실기,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의 면접 실기 점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원 외로 이렇게 200명 그리고 예체능을 갖다가 따라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마 대다수 여기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아마 이 지금 수시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겁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6장의 카드를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6장 중에 일반적으로 성대에다가 2장이나 석장을 쓰죠. 나머지 석장 정도면 좀 더 안전하게 성대보다 낮은데 일단 안전하게 합격이라고 한번 해보자. 재수는 싫다. 삼수도 싫다. 그쪽에 이제 카드를 써야 되겠죠. 성대 별로 이렇게 내 성적에는 마음에 안 든다. 더 높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군데 쓸 수도 있겠죠. 그 6장의 카드를 잘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맨 먼저 이 수시 전형에서 76%를 뽑는다는 이 수시 전형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성대 같은 경우는 성균 인재 전형하고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성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전공 단위를 단지 성균 인재 쪽에 글로벌 인재 쪽에 분리를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균 인재 글로벌 인재 전형은 바로 제출 서류 자체를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추천장을 안 써주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추천서 없어도 됩니다. 추천서가 없어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서류로만 100%를 하는데 가장 희소식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올해 아마 수험생들이 56만 명 정도로 아마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56만에서 과연 이쪽으로 안 쓰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대다수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만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두 가지 팁을 드립니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모집 단위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집 단위를 선택을 해라. 아까 성균 인재 전형이 있고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집 단위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균 인재 전형에는 인문과학 계열이다, 글로벌 리더다, 경제학이다, 통계다, 또는 자연계선 공학 계열이다, 반도체 시스템 등등 이과 글로벌 인재 쪽에서는 사회학, 얘가 인문과학 계열, 이쪽은 사회학 계열입니다. 그리고 어문 계열이 들어있습니다. 각각 어떤 모집 단위 쪽에 있고 어떤 과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본인의 미래희망 직업, 미래희망 전공을 잘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입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하는데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균 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모집 단위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균 인재 전형에 6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장, 성대 예를 들어서 인문과학 계열에 안전하게 한번 들어가자. 인문과학 계열이 나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나는 취업점을 갖다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사회과학 계열은 글로벌 경영 쪽에다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자. 또 다른 한 장을 이쪽에다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인문계 공부한 학생들이 나는 의대 좀 한번 가야 되겠다. 자연계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 학생은 없겠지, 설마. 그래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주어지는 6장의 카드를 아주 잘 활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문과학계열의 지원학생, 사회과학계열에도 똑같이 중국적으로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균 인재 모집 단위를 갖다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인문계 309명에다가 자연계 289명인데 인문계에서 아까 성대 입학처장이 얘기를 하더라.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 전공 예약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공 예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그런 얘기. 자연계에서는 공학계열, 반도체 시스템 등이 성균 인재 전형으로 뽑습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 쪽을 살펴보게 되나 마찬가지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균 인재나 글로벌 인재 쪽은 단지 학과만을 갖다 보니까 배치를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공 예약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과 글로벌 경영학이 전공 예약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공 예약제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복수 전공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미래의 우리 자제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다가 택할 거냐. 옆집에 철수가 경영학과 가서 취업 잘 된다고 나도 경영학과 부를 따라가야 되느냐.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것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계 유일의 유학 동양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책연구소라든지 대학 교수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블루오션 잡입니다. 여러분들. 남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꼭 베스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라는 겁니다. 틈새 시장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의학자를 잘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연계 쪽에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에서 21명을 글로벌 인재 전형을 통해서 뽑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과대학만 빼고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과대학만 빼고는 전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금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10%는 어떻게 돼요? 6만 명입니다. 1%는 6천 명입니다. 0.1%면 600명입니다. 이 의대는 대한민국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다 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성대 의대가 그런 겁니다. 워낙 지금 뽑는 인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개 과목의 평균을 해서 전체 4개 과목에서 3개 과목이 전부 1등급이어야만이 의대에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일례로 과탐을 해서 물리완을 1등급을 받고 화학을 갖다가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물론 과학을 갖다가 전부 무시를 하고 국어, 영어, 수학이 전부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괜찮죠. 3개 과목이 전부 1등급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는데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한 문제 틀릴 수도 있죠. 한 문제 틀렸다고 등급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 입시 정책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한 문제 틀렸다고 그 학생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1.5등급이 나옵니다. 만약에 자연계 학생이니까 국어를 좀 못한다 해서 얘가 2등급이고 수학, 영어 얘가 1.5등급이다. 이 학생한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될 게 아니죠. 성대는 쿨하게 1.5가 아니고 1등급으로 줍니다. 그만큼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그러한 전형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장의 카드를 맥시멈 좀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좋은 결과를 당연히 못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걸로 인생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술 전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23명을 뽑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갖다가 숫자를 줄여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논술 전형 1223명, 과학인지 전형 140명을 뽑게 되는데요. 모집 단위로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 590명을 뽑습니다. 인문계는 590명을 뽑습니다. 자연계 633명을 뽑게 되는데 전공 예약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뽑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형을 하게 되느냐. 학생부의 교과 반영을 갖다가 3학년 1학기까지 3학년 1학기 5개 학기 중 총 60여 과목을 갖다가 그가 뽑아서 그 중에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이 상위 10개 과목에는 체육, 음악, 미술, 예체능 쪽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국영수는 아예 제껴두고 이런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자체는 분량이 제한이 없고 작성시간 2시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아마 일산 정도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논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저 강남에 있는 사교육시장으로 가야 되느냐? 물론 일산에도 사교육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아마 사교육시장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돈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감히 드립니다. 지금 오늘 들어오시면서 발표해드린 그 책자들이 전부 다 자연계, 인문계, 논술 기출 문제들입니다. 논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게 된다면 성대는 네 문제씩 나갑니다. 인문계 네 문제, 자연계 네 문제입니다. 항상 이 틀에서 문제가 나갑니다. 맨 먼저 요약형이 1번 문제로 들어가고요. 비판적인 평가형이다, 설명형이다, 의견 제시형으로 인문계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나갑니다. 자연계는 수학 2문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 완, 투 총 6개 중에 2문제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논술 전형은 글을 잘 쓰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논술 전형은 글을 누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잘 읽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워가면서 그걸 글로써 나타내는 것이 바로 논술 전형의 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상당히 긴 지문이 나갈 수도 있고 그 지문을 빨리 읽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글을 온갖 상상을 통해서 내 의견을 잘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논술 전형의 가장 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이라서 글만 잘 쓴다고 해서 논술 점수만 좋다고 해서 무작정 뽑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수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영수, 탐구 2과목에다가 제2국까지 전체 6개 중에 3과목의 합자체가 6등급 이내일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 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놓은 겁니다. 자연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수, 과탐 2개의 과목, 자연계 쪽에서는 거의 제2국을 보지 않기 때문에 5개 중에 3개 과목의 합이 또는 6개 중에 3개 과목의 합이 6등급 이내일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인문계 쪽을 보게 된다면 431, 424 정도입니다. 4등급, 3등급, 1등급 일반적인 케이스죠. 이죠. 대한민국 지금 56만 명, 55만 명의 수능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보통 이런 점수들이 나옵니다. 상위권 대학에 갈 학생들은 이런 점수가 아니면 자, 이 자체에서 312가 되기 때문에 수학, 영어, 사회문화에서 3개 과목의 합이 6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합을 합니다. 이사의 5등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3개들이 5등급입니다. 이 학생 국어, 영어, 베트남어까지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충족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학생이죠. 환상적인 점수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인생을 포기한 점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대 입학처장은 신이시여 이 학생을 과연 우리가 뽑아줘야 될까요? 코바디스 도민입니다. 진짜. 이 학생을 우리가 뽑아줘야죠. 당연히. 자, 사회문화, 한국사, 아랍의 비즈니스까지 할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절대로 우리 자제분들 포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마 이 학생 밤새워서 컴퓨터 게임하고 밤새워서 만화책 읽거나 아마 학생일 겁니다. 창의력이 아주 훌륭한 학생일 걸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미래의 성균관대학을 먹여 살리는 학생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중요합니다. 인문계뿐만 자연계 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 1, 3 영어를 좀 못하니까요. 아무래도 화학을 잘해서 충족하는 그런 케이스. 국어, 영어 잘 못합니다. 지금 자연계 학생들. 이 학생 141로 충족합니다. 이 학생은 또 어떻게 뽑아줘야 될까요? 국영수 5등급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베트남어까지 했어요. 이 학생. 자연계 학생. 이 학생도 자격은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몇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이 학생이 몇 점을 받는지 몰라요. 단지 패스 앤 페일만 따집니다. 이 자체가 나중에 합격 사정을 할 때 이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걸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아마 솔직히 아까 이런 5등급 얘를 뽑아줘야 되나? 실질적으로 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이 학생이 5등급을 받았는지 몇 등급을 받았는지 컴퓨터가 딱 패스 앤 페일로만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100% 영어 강의를 하게 되고 장학금을 갖다가 많이 받게 되는 글로벌 삼총사 학과들 글로벌 경영, 경제,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을 조금 한 등급 강화를 합니다. 국영수, 탐구, 제2국의 세 과목의 합이 6등급이 아니고 5등급 이내에만 됩니다. 자연계 쪽의 반도체, 글바이오, 소프트웨어, 의예과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자 수학하고 과탐을 봐야 되고 2개 과목의 합이 3등급 이내에 됩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2개 과목 왜냐? 대한민국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는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3개 과목이 모두 1등급의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합하다는 논술 전형에서 1223명을 뽑게 되는데 거기에서 없다. 그럼 할 수 없죠. 근데 아마 이 중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리과학 실력이 상당히 좋은 학생들, 과고 출신들, 과거 애들 수학과학 잘하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대는 과학인대 전형으로 140명을 뽑습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리과학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과거 출신들 그리고 조기 졸업이 가능한 학생들한테 모노가 개방되고요. 자연계에서 의대 5명을 포함을 해서 자연계 학생들로 뽑게 되는 겁니다. 제출 서류를 갖다가 살펴보게 된다면 학생과하고 자기소개서를 논술 과목을 보게 된다면 수학은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갖다가 택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전 세계 모든 대학 인문계냐 자연계를 떠나서 모든 대학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학 잘하는 학생입니다. 수리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을 인문계든지 자연계든지 모든 대학들이 그러한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인문계 학생들 특히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류 40% 논술 60%를 통해서 뽑게 되는 겁니다. 자, 6장의 카드를 써서 수시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 그걸로 인생 끝이 아니고 수시에서는 바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못 뽑습니다. 그 못 뽑는 인원하고 정시에서 900명하고 전부 2월 시켜가지고 정시에서 같이 뽑는 겁니다. 정시 일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수능 시험이 있고요. 수능 성적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원서 접수를 통해서 1월 말에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 간의 대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민족 간의 대이동이 발생을 해서 한 달에서 한 자리가 되게 된다면 그 부메랑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추가 합격자가 2월 중에 아까 맨 처음에 성대 입학처로부터 받게 되는 그 추가 합격 전화를 갖다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2월 14일 이때쯤부터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대한 그런 타임 테이블을 갖다가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2016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를 갖다가 우리가 조회를 한다고 할 때 성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름과 학번을 수업번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엄마 아빠 손을 잡고서 저 버튼을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죠. 가장 이 세상에서 긴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눌렀습니다. 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신 우리 일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꽝이 아니고 실질적인
합격 화면을 받게 됩니다. 우야더 챔피언입니다. 합격한 학생들한테 이 멘트가 다 나가게 되고요. 자, 성대는 정시를 가군, 나군으로 분할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참고로 가군에는 S대학교가 가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군 392명을 뽑게 되는데요. 인문계 쪽에서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그리고 글경, 경영학에서 뽑게 됩니다. 자연계 쪽에서는 반도체 시스템과 수학교육 등등 해서 정시를 통해서 뽑습니다. 나군은 현재 508명을 뽑게 되는데요.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뽑습니다. 의대에서 8명을 뽑습니다. 정시를 통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을 갖다 이렇게 뽑게 되는데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에요. 정시는 무조건 수능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인 경우 전형 요소를 어떻게 되냐면 국어,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각각 30%로 사탐이나 과탐을 갖다 우리가 10%를 넣는다. 수능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국어하고 영어를 각각 20%, 자연계는 아무래도 수리 능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수학하고 과탐을 30%씩 반영을 합니다. 나중에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점수표를 잘 분석들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수능 반영 비율을 갖다가 성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대학을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수능 반영 비율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형태 밑에 두 칸이 수시를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타임 테이블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없습니다. 빨리 카메라로 다 찍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테이블 앞에다가 올해의 스케줄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서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형을 갖다가 준비하는 학생들은 3월, 4월 달에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3, 4월에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얘를 7월 중에는 이제 학생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8월 중에는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서류 제출을 한 거죠.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조금 시간이 아직은 여유로우니까요. 지금은 아마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으려고 할 겁니다. 6월 달 지나면, 모평 지나면 저지방 우유를 아마 갈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다가 살펴보면 논술 자체는 5월 중에 아마 모의 논술이 있을 겁니다. 모의 논술도 잘 준비를 하는 거고 논술 해설, 과학인재 전형이나 논술 우수자 전형에 따라서 수능 시험 전에 보는 것이 과학인재 전형 중입니다. 수능 바로 보고 난 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 성대는 논술 시험을 봅니다. 수시 전형의 6장 카드를 갖다가 잘 활용을 못한 그런 케이스는 정시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3월 11일 날 엊그저께 학력평가가 있었고 아마 6월달 이제 모의평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이제 거의 내가 갈 대학들이 어디라는 것을 아마 결정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 수능이 있고 12월 2일 날 성적 발표가 있으면 이제 강남 대성하원 쪽으로 가야 되면 아마 이제 판단이 서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입시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변화가 적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또 상당히 아마 요동을 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을 두고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논술전형이다, 정시에서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학생들이 과연 전국에 5, 60만 명의 수험생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 학생들 많지가 않아요. 설사 그 학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 학생들은 쿨하게 보내줘야 돼요. 그래,
너네들은 그 길로 가라. 수능도 잘 보고 논술도 잘 쓰고 학생부도 상당히 좋고 그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잘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완벽한 학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나리자가 뭔가 지금 부족하죠. 모나리자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뭐가 부족할까요? 눈썹이죠. 우리 남자 직원한테 눈썹 좀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눈썹을 그리라고 했더니 여직원한테 시켰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렇게 그려놔요. 완벽을 추구한다고 저렇게 그려놓습니다. 뭔가 어색하죠. 세 가지를 전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부, 논술, 수능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자녀분들, 학생들, 미생이들입니다. 이 미생이들이 2016학년도 완성이 돼서 입시에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성균관대학 2016학년도 전형에 대해서는 차장님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제가 다니면서 첫 번째로 일단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중요해져서 중요하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류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또 누구를 뽑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우리 애가 몇시 몇인데 선대 좀 써도 될까요? 라는 방식의 질문을 하시게 되죠. 사실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 드리기가 가장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보는 방법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교과 성적이 가장 관심이 크시니까 학생부 교과를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내신이 1.6인 아이가 있고 내신이 2.0인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를 딱 두 학생을 가지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1.6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보는 방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나와 있는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단순히 산술 평균해서 수치화시킨 다음에 그게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우수한 학생으로 결론을 내는 방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좀 더 깊은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평균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죠. 과목별로 특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장점 측면에서 한 학생의 경우에 지금 1.6이 나온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이 두루두루 잘 나오는 학생, 물론 내신이 국어, 수학, 영어가 1등급이 나왔다가 또는 2등급이 나왔다가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가 나오는 학생이 있을 때 1.6에 평균이 나왔기 때문에 우수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뒤에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평균은 2.0이지만 이 학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어입니다. 국어가 자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항상 힘들어하는데, 대신에 이 학생은 수학과 영어만큼은 그 학교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예를 들면, 과연 이제 이 두 학생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면 또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의견이 달라집니다. 사령관들의, 선생님들의 판단들이 서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즉 학생부 교과를 보는 방식도 보면 어떤 과목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대학이 일단은 가장 선발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전 과목, 예체능을 포함해서
모든 과목을 퍼펙트하게 잘하는 학생을 가장 선호합니다. 예, 당연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생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몇 안 되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거의 다 진학할 거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과목이 있을 거고 분명히 좀 약한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좀 잘하는 과목이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과목은 마이너스를 받을 텐데 잘하는 걸 통해서 못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학생부에서의 평가 단순히 평균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과목별 편차 외에 또 이런 게 있죠. 학년별의 성적 변화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1.567 해서 거의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성적이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학생이죠. 설마 뭐 1.567이 됐다고 해서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2학년, 3학년은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2학년, 3학년에 비해서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뒤에 학생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는 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2학년, 3학년만 놓고 보면 이 학생보다도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더 공부를 잘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마이너스를 받은 게 이제 1학년이죠. 만약에 1학년에 이 성적이 안 좋게 나온 이유가 뭐 놀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감점을 받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한번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더니 좀 평균 성적이 내려갔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인정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1학년 성적을 아예 평가해서 빼고 2학년, 3학년 성적으로만 이 아이의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전형이라면요. 즉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적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제가 평가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특히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학교 내신 성적이 평균을 내서 보면 항상 올라가는 구조를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설마 성적을 일부러 이렇게 상승시키는 모양을 내려고 1학년 때 조금 적당히 하고 3학년 때 진짜 열심히 하는 구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이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성적이 상승되면 많이 유리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상승하고 하락하고의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원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뒤에 학생이 2학년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1.3까지 올라간 학생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논 거는 논대로 마이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즉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 결국은 내신 성적을 단순하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과목별의 장단점 그리고 학년별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잘했을 때와 못했을 때 성적들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하셔서 내신 성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었던 그 예전에 그 입학 사정관 전형에 비해서 상당히 선발하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초기에 입학 사정관 전형 선발 인원 해봐야 100명, 200명 정도였고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즉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던 서류 전형, 입학 사정관 전형 이런 전형에서 선발되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아마 그 모델들이 있습니다. 역경도 극복하고 활동도 엄청 다양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런 아이들만 선발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워낙 많은 학생들을 다 대학들이 뽑기 때문에 활동이 없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했던 아이들도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그래서 요즘에 비교과에 대한 부분 그냥 하는 만큼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예전에 많이 질문하셨던 거 있죠.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건 저는 봉사활동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아무도 그 질문 안 하세요. 다 관심 없다는 거죠. 이제 별로 입학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입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가려고 한다면 어떤 활동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이 서류를 볼 때에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넓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저희 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야, 하나이가 신문방송학과를 가고자 하는데 도대체 어떤 활동이 신문방송학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방송반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럼 내가 방송반 상관없이 사실 신문방송학과가 홍보, PR 쪽을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 기업의 PR을 담당하는 게 신문방송학과에서도 배우는데, 만약에 거기로 가겠다 그러면 사실 방송반 활동도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요. 거기로 나가려고 하는 친구 입장에서는요. 즉 반드시 어떤 진학하고자 하는 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의 개념보다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활동을 했을 때, 이 활동을 했으니까 플러스 몇 점을 줘야지가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는 요 정도의 또는 어떤 이런 특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겠구나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거기에 좀 좋은 평가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과를 가려고 그러면 다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신문기자하고 뭐 경제 동아리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경제 동아리 또 외부에서 하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나가고, 뭐 태세 한번 쳐보고,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라든지 교과, 그리고 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 너무 단편적으로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이게 단편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 학원이라든지 컨설팅에서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불안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예요. 어제 저희가 서울 잠실에서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설명회 할 때는 오늘 여기서 지금 안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서울 설명회 할 때는 그 강남에 있는 학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광고지를 엄청나게 나눠줍니다. 네, 나눠주는데 제가 어제 봤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교수님의 마음을 울리는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 사정관들이 저를 평가하면서 자기소개서 보고 우는 사정관 아직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저 또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를 올리려고 자기소개서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라는 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썼을 때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이분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좀 별로야, 좀 고쳐봐봐 라고 이제 도움을 주시죠. 그래서 고쳐가지고 또 옆에 있는 동아리 선생님을 갔더니 그 선생님이 고치라고 하더니 또 이상하다고 다시 고치라고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마를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또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고쳐야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컨설팅을 가봤더니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또 다시 고치라고 또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만약에 그걸 저한테 들고 오셔가지고 내가 서울대 쓸 건데 선생님 혹시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이거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그 서류를 다시 보게 되는 서울대 사정과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매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소개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뭘 하냐면
학생부를 통해서 서류 평가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참고가 되는 거죠. 예. 서류 평가를 하는, 학생부를 통해서 서류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자기소개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즉, 우리 평가를 하다 우리가 내 평가를 하면요, 궁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100명만 뽑는다면 궁금할 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1000명이 넘어가면서는 지원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약간은 좀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방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나의 서류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캐치하셔서 그걸 적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나는 경제학과를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학교에 출조서를 보니까 얘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제학 쪽에 아주 지금 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는 높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코멘트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 경제시험을 쳤는데 좀 안 좋아가지고 그게 한 5등급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나 얘는 왜 이 성적이 안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관심이 없어고 뭐 아니면 노랗겠구나라고 넘어가고 그러면 나오는데 얘가 관심이 있다는 경제학 자체에 대해서 다시 그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내신이 2.0인 친구가 1학년 때 3점대가 나와가지고 왜 2학년 3학년보다 1학년 때 성적이 유독 안 좋을까? 당연히 궁금증을 가집니다.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냥 놀았구나라고 넘어가지만 1학년 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받아주고 어쨌다 이런 얘기를 다 썼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 1학년 성적 보지 말고 2학년 3학년으로만 평가하자라고 결론을 낸다면요 그 아이는 엄청난 내신의 플러스를 받은 거죠. 그게 자기소개서가 하는 역할인 겁니다. 최근에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통일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대학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공통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어주시되 그 질문에만 너무 매몰되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이야기는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잘 적든 못 적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를 울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내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을 적어주는 자기소개서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의 학생부 비중은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비중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보시면 5개 학기 중에서 가장 잘한 거 10개만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리할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체육, 음악, 미술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게 우수가 나오면 2등급을 인정해주겠다고 했어요. 즉 학생부 교과 성적조차도 학생부 교과가 20%, 비교과가 20% 이렇게 되면서 그 등급 자체에 힘이 약해집니다. 비교과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 평가를 못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로 비교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의 영향력이 적은데 작년에 합격한 아이들이 보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 보니까 실제로 최저 내신을 받은 아이는 합격자 중에서요 7.16, 자연계 7.26의 아이가 합격자 중에서 내신 성적 평균이 낮았던 아이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은 얼마든지 논술만 잘 쓴다 그러면 뒤집을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표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평균이 몇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를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이거 보여드리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애는 내신이 8인데 저거 보니까 역시 성대는 좀 불리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만다는 거죠. 저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논술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논술에 대한 팁을 하나만 알려드리고 제가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 보시는 방법은 논술 공부를 많이 하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논술 준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신 공부하셔야 되고 수능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이라는 게 지금 기출문제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책자 나눠드린 거 이거 책자 나눠드렸죠 저희가 논술. 예. 이 책자는 작년 논술 책자입니다. 아직까지 올해 논술 책자는 그 8월달에 저희가 다시 수시 설명회 할 텐데요. 그때 아마 일상에서 나눠드릴 거고요. 이건 작년 거라서 작년 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걸 나눠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나마 풀어보시는 거고요. 그것도 없는 분들은 아예 문제도 풀어보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8월 그 12월 달에 11월 달에 그 논술 칠 때 한번 쳐다보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수능이라는 걸 위해서 한 번을 위해서 3년 동안 모의고사를 몇 번 칩니까? 엄청나게 칩니다. 그죠? 예. 사설까지 치는 지역은 정말 정해져 있는 시간 그대로 지켜가지고 몇 번이나 치게 되는데 논술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십니다. 아주 편한 상태에서 글을 써보는 정도로 만족하시죠. 즉 대학마다 더군다나 논술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달라요. 성대는 120분이고 어느 때는 100분 치는 학교도 있고 또 80분 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듯이 실제 똑같은 환경에서 논술 시험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모의고사만큼만 하신다면 실제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자체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논술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쟤는 원래 평소에 글을 잘 썼는데 왜 쟤는 안 되고 얘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학교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특히 이제 문과 논술은 더 심하죠. 정답이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조금만 잘못하시면 아예 틀린 논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술이라는 것도 모의고사와 같이 똑같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나 환경을 좀 조성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실제 논술 시험장에서는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부족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나가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대를 합격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꼭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꼭 입시에서 성공하시고요. 성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